첫 번째 토론 주제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3포 세대, 또 절반이 빈곤층인 노인들의 삶, 또 헬조선 이런 단어들이 사실 이런 경제 양극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시겠죠. 5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보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토론의 쟁점입니다. 예,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고용 절벽 모두 일자리가 그 위기의 근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그렇게 바꾸어서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 문재인 후보처럼 공공일자리 그것은 거리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요. 일자리 문제를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첫째가 기업 기살리기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업 기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한 500억 불 이상 그 해외로 지금 투자하고 국내 투자는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있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럼 왜 일자리가 안 생기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기종 노조들 때문입니다. 강성 기종 노조들이 어떤 그 일자리는 보면 연봉을 도지사 연봉하고 거의 같이 받습니다. 1억 정도. 이래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래 하고 자기들은 파업을 내도 파업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파업 유보금으로 돈을 다 받아가니까 하청업체하고 다른 업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죠. 해외로만 나가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절벽이 생긴 건데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나 이분들은 내가 보면 민주노총한테 얹혀가지고 거기서 얹혀가지고 민주노총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강성 기종노조 이런 적폐를 없애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 노동정책이 바뀌어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일자리 만들거나 또는 경제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즉 정말 교육 제대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일자리들 만들고 그리고 과학기술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력 확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민간에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 후보님께서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110만 개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런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투자해서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민간 주도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가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가 살아야지 투자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재벌회사 서너 군데를 갔다가 우리 복수 합격하고 골라서 갔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100장을 넣어도 돌아오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업들이 재벌들이나 큰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다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강성기종 노조 때문입니다. 강성기종 노조가
이런 적폐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 기업가를 범죄인시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스트라이크하고 정부의 역할은 이런 강성기종노조 적폐를 이걸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죠. 문 후보처럼 절에 그 뭐 강성기종노조 거기서 표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정치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정부의 노동 정책도 지금 계획이 안 되잖아요. 저 그러면 예. 정부에서 뉴딜을 하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뉴딜 하겠다는 거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돈 한 하여금 푼 안 아니요, 드리고 그냥 기업들 기살려 주기입니까? 아니 기업 기살리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가 노동 정책을 새로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 기살려 주는 규제를 없애줘야 돼요. 모든 그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 규제 없애주고 재정 투자 없이 정부에서 재정 투자는 저는 최소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정 투자로 해서 지금 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하고 기업의 환경을 최대한 해주자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110만 개가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실무진에서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예요. 실무진에서 그래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기재부나 이런데 실국장들이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그 일자리 개수 세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어쨌든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전체적으로 기업이 이제 일자리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기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홍 후보님 공약인 그 뉴딜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 후보님이 민간의 일자리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갖고 그게 다 기종노조 폐악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전부 해외 나가버리고 대기업도 그렇고 대기업 따라서 중소기업도 작년에 해외 투자가 6조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 후보처럼 강성기종노조한테 얹혀서 정치를 하면서 그 편을 드니까 그 폐악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공공일자리를 내 그리스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스는 좌파 강성 노조가 강해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고 전부 공무원 일자리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네 사람이 해요. 그럼 이 네 사람이 이래 해가지고 임금을 세금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스가 망한 거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공공일자리. 공무원은 그만두면 95% 연금을 줘요. 지금 그리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100세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연금이 안 나오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공공일자리로 그 국민들 세금을 나눠 먹게 하자. 그거는 옳지 않은 처사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 기종노조가 몇 %겠습니까? 한 3% 돼요. 그렇죠. 어쨌든 민주노총, 그런데 대기업노조가 대부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 1, 2%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조입니까? 안 그러면 재벌입니까? 재벌 개혁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줄곧 그렇게 노조만 탓합니까? 실제로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민주노총과 내 3년을 싸워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정상화시켰어요. 내가 한번 이겨봤어요. 그 사람들 폐악 때문에 경남도도 그 진주 어려운도 운영이 안 됐어요. 참으로 딱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리를 막 바꾸고 싶네요. 제가. 노조 대표들하고 하니까 그렇죠. 재벌 출신도 아니고 재벌하고 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재벌 편들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강성기종노조가 타파돼야지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종북 세력이 타파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정교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 3대 세력이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 자유토론의 첫 번째 주제, 경제 불평등 또 사회 양극화 해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토론 주제는 약간의 또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
정치학회 회장이신 진영재 연세대 정외과 교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발제하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영재입니다. 정책 토론을 통한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 불허입니다. 여기에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차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는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정작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을 통해서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한국정치학회 다수 회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 회원분들의 뜻을 모아서 질문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는 누구인지 라는 주제를 놓고서 진짜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 후보께서 지금의 그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지금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 3억 달러가 듭니다. 북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을 4번인가 했어요.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느냐. 핵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 넘어온 거 북핵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지 그걸 갖다가 왜 그런 탓을 하는지 나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두 번째, 지금은 그 전술핵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을 해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핵균형은 지금 독일, 이태리, 뭐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말하자면 나토에도 이미 이게 그 전술핵이 도입되어 있어요. 그 러시아 맡기고 있어. 공동 핵단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핵을 도입을 해가지고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북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특전사령부를 나는 창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 정책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 눈치 보면서 국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깡패도 아니고 맨날 그 상남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제압하겠습니다. 예. 김정은이 제압하겠습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 가산점제 동의하십니까? 문 후보님. 형식이 문제죠. 아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를 하고 군 가산점제는 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가산점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군대를 가지 않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호봉을 가산해 준다든지 또는 뭐 국민연금에서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5.18 그 유공자는 가산점을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 그런 취지네요. 내가 가볍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예.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뭐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어보는.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아까 반미 때문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호부인 쓴 책의 132면을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운명이란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서 그 전환시대 논리가 그 3부 책을 인용을 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고 문 후보님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1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하셨죠. 1심에는 엉뚱한 주장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 가서 위키리스 그 찾아봐요. 1심회가 그 당시에 문 후보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사건 은폐를 위해서 그 김성규 원장 그 해임시킨 사건 그거는 그런 위키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다 확인되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지. 아니 왜 이거 계속 또 우깁니까? 거짓말을 했어? 아니 이 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그것도 저는 우리 본인이 쓴 사모님께 책일 거 팩트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쓴 책일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진영 우리 그 장병들이 여기서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그 월남의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전환시대 논리에 이영희 선생이 예상한 게 3부에는 1, 2부에는 그 미국이 승리로 예상을 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3부에는 미국의 패배를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게 진실의 승리다. 나는 희열을 느꼈다. 이래 써놨어요. 그러면 이걸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그걸 희열을 느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쓴 책입니다. 제가 쓴 것은 예. 이렇게 썼죠. 네.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예. 그 준환시대 논리에 담겨 있는 그 논문이 3부작인데 예.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의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여집니다. 예.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국제적인 그런 그 사건을 놓고 1, 2부, 3부가 그렇게 수미일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높이 평가한 것이죠.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문 후보님. 예. 그 책을 보면 1부, 2부는 미국이 사실상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논리입니다. 3부는 그때 논리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측을 미국의 패망과 월남의 패망을 패배와 그래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1, 2부가 미국이 문 이길 수 후보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비수한 예, 거예요. 문 후보님 답변하실 시간 그 없습니다. 이때 뭘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까? 답변은 못하는 상황이시니까요. 그냥 홍 후보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찬스까지 쓰셨기 때문에 예, 제가 예, 드릴 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